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우리나라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빨리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예상 시점을 더 앞당기는 분위기가 확산했습니다.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금융시장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그래도 올해 중에는 통화 정책을 전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8월 금리 인하설이 급부상했다고요? 맞습니다. 미국도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고 물가도 어느 정도 좀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최근 유럽을 봤을 때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우리나라도 그러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은행의 8월 금리 인하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4% 상승해서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 시장 예상치를 밑돈 물가는 조기 인하 기대를 키웠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한 주 뒤인 11일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이달에는 동결이 유력하지만 다음 달 금통위 때는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8월 인하설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물가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 언급이 계속되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 성태윤 정책실장을 시작으로 해서 여당 중진 인사들은 금리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또 언급을 했었죠. 네.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 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금리를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은 독립성이 확보가 돼야 되긴 하지만 이 정부와 정치권의 이런 의견을 가만히 두기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지금 정부와 정치권에서 금리 인하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느니 버티는 모양새인데 이게 얼마나 계속 힘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미국도 빨라야 한 9월 정도 인하설이 점쳐지고 있는데 만약 시장 바람대로 한국은행이 당장 다음 달에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좀 이 환율이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금리 인하 정책은 환율의 상승 압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금리가 더 높아지는 미국 등으로 해서 통화 등 돈 빠져나가고 이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시장은 이러한 한은의 금리 인하에 선제적으로 약간 반응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달러 환율이 1,390원대로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조금만 더 있으면 1,400원대 연고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환율 때문에라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앞선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우리나라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3.274%, 같은 만기에 미국채 금리가 4.437%로 이 둘의 차이, 이 스프레드가 1.163%포인트인데 그러니까 1.1%포인트 이상 이 시장 금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이미 한 2.25%포인트로 역대 최대인데요. 네. 시장 금리 격차가 이처럼 크게 벌어진 건 처음입니다. 원래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스프레드가 0.5%포인트 이 정도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1%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채권이라는 게 기준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니까 그 차이가 벌어졌다 이거군요. 시장 금리가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기대를 네. 반영해서. 외환 당국은 달러 환율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대응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세 조정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 개입과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어떤 외환 스워프 확대 등은 환율 급등을 막는 대표적인 안전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만약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려버린다면 외환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당국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화 정책 관련 채권 시장 생각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미국 연준 위원들 금리 인하에 우호적 지표 더 필요.
이번에 미국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네. 미국에선 간밤에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됐다고요. 맞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를 결정하는 FOMC가 이제 지난달 열려서 기준 금리가 동결은 됐지만요. 이 연준 위원들이 당시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금리를 결정했는지, 뭐 금리에 대한 뷰는 어떤지 알 수 있는 이제 FOMC 당시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들은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진전을 보이곤 있지만 이 기준 금리를 인하할 만큼은 이제 뭐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의사록은 밝혔고요. 네네. 의사록은 이제 참석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목표치인 2%를 향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우호적인 경제 지표가 추가로 나와야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지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몇몇 위원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 내에서 지속되거나 반등할 경우에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언급하기도 했었고, 다수의 참석자들은 통화 정책이 예상치 못한 경제 약화에 좀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약화에 대응할 준비라는 건 좀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위원들은 의사록에서 이제 총 수요가 노동시장 여건과 맞물려서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될 가능성과 가계 재정 부담이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우려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일부 위원들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 위축과 관련한 은행 건전성 약화 우려 등을 이제 경기 하방 위험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네.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다수 위원들은 이 경제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냉각되고 있으며 현재 통화 정책이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몇몇의 연준 위원들은 이 예상하지 못한 경기 약화에 연준이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른 시일 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걸 좀 시사하기도 했어요. 네네. 이번 의사록을 좀 종합해 보면 뭐 지난달 FOMC 그 회의 직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제 좀 재확인이 됐고요. 예. 네, 파월 의장은 이제 6월 FOMC 회의 후에 이제 회견에서 이제 물가 목표를 향한 완만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를 한 뒤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2%로 안정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지표가 필요하다. 이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연준은 통화정책 변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예측이 아니라 데이터에 의존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되풀이해서 이제 강조를 해와서 구체적인 물가 둔화 지표가 나와야지 이제 통화적인 피봇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의 물가 흐름도 좋지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이번 의사록 공개에 앞서서 이제 네. 먼저 나왔던 그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도 투자자들 눈길을 끌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준 총재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 22 컨퍼런스에서 이제 올해 들어서 최근까지 중립 금리가 상승했다는 신호를 이제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립 금리라는 게 뭐죠? 이 중립 금리가 말이 약간 좀 어렵는데 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금리 수준인데,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최적 금리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최근 월가에서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 적자와 뭐 정부 보조금에 따른 친환경 투자 증가 등으로 미국의 중립 금리가 올랐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수준의 어떤 금리가 이제 긴축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높은 수준이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네. 윌리엄스 총재는 그러면서 이제 중립금리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뭐 핵심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FOMC 의사록 관련 내용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신탁저축은행 자본 수여라는 금융지주. 이번에 부동산 시장 소식입니다. 금융지주들이 부동산 자회사에 대해서 자금 지원에 나섰다고요. 맞습니다. 금융지주사들이 계열 저축은행과 신탁사에 대한 자금 수여에 잇따라 나서고 있는데요. KB금융지주는 이제 지난달 말에 KB부동산 신탁이 발행한 3호 신종 자본증권 1,500억 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제 자본을 확충을 해줬습니다. 네. 뭐 KB금융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이제 시장 조달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게 이제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KB부동산 신탁이 발행한 1,700억 원 가운데 이제 대부분을 이제 인수해서 사실상
측면 지원에 나섰고요. 네. 앞서 신한지주도 이제 신한자산신탁이 발행한 1,000억 원 규모의 3호 신종 자본증권을 전에 인수하면서 이제 자본 확충을 지원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이제 계열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또 1,000억 원을 투입을 했고요. 네,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계열사 지원에 나섰는데 네. 뭐 아무래도 부동산 PF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점 때문이겠죠. 네, 이게 최근에 정부가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시작이 됐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PF 사업이 사업 비중이 큰 어떤 계열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본력을 확충해 줌으로써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것을 좀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KB 부동산 신탁의 경우에 이제 올해 1분기 고정 이하 자산, 그러니까 부실 자산 규모가 1년 만에 1,156억 원에서 4,166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 이 고정 이하 자산이라는 거는 이게 부동산 공정률과 분양률 등으로 추산이 되는데 어떤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이 투자 자산을 고정 이하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에 KB 부동산 신탁은 작년 순손실 841억 원에 이어서 올해 1분기도 469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신한자산신탁도 1분기 고정 이하 자산이 213억 원에서 2,494억 원까지 늘어났어요. 작년 1분기에는 534억 원의 순이익을 냈었는데 올해 1분기는 이제 220억 원의 순손실, 그러니까 적자로 돌아선 것이죠. 네. 이제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어떤 자기 자본 비율은 아직까지는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워낙 요즘에 또 저축은행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부동산 PF 때문에. 그래서 우리금융은 이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대비해서 사전적으로 자본을 좀 확충한 것으로도 보이고요. 업계에서는 이제 신탁사의 어떤 책임 준공형 이제 건설 사업장이라던가 저축은행의 브릿지론 등 부동산 사업 쪽에서 우려가 커지면서 좀 이제 금융 지주 차원에서 좀 안정적인 버퍼를 갖추자는 차원에서 좀 자본을 확충하는 네.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미리 대비해 네. 나선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